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세조 임금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충청도 보은의 어느 산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젊은이와 중년의 나그네가 있었다. 힘없이 앞서 걷고 있던 젊은이가 순간 비틀거리더니 털썩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뒤이어 따라오던 중년의 나그네가 화들짝 놀라며 젊은 나그네를 부축해서 소나무 아래 나무 등걸에 기대게 하여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중년의 나그네가 불안한 눈초리로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마침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가던 총각이 옆에 쉬려고 앉았다. 총각이 보기엔 나그네들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았고 젊은 나그네가 어딘가 불편해 보여 넌지시 말을 건넸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아니신 듯한데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는지요? 혹여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으신지요? 낯선 총각의 갑작스런 질문에 나그네들은 흠칫 놀라며 중년의 나그네가 어색한 음색으로 더듬더듬 답했다. 아들과 함께 먼 친척 댁을 방문하러 급히 길을 가는 중인데 갑작스런 원행을 해서인지 몸에 탈이 난 듯하오. 근처에 잠시 쉬어갈 만한 조용한 숙소가 없겠소? 이에 총각은 뭔가에 쫓기는 듯한 예사롭지 않은 두 나그네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안내하고자 했다. 총각의 제안에 두 나그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젊은 나그네가 고개를 끄덕이자 중년의 나그네도 수긍하는 듯 끄덕였다. 총각은 앞장서 걸어갔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자 뒤따르던 두 나그네는 불안한 기색이 더욱 역력해졌다. 하지만 총각의 외양이 나쁜 사람은 아닌 듯 보였고 총각의 눈빛이 맑고 흔들림이 없어 어느 정도는 두 나그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는 있었다. 적막한 숲길엔 세 사람의 옷깃 스치는 소리와 풀숲을 내딛는 발걸음 소리만이 들렸다. 뒤따라 걸은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총각은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동굴 안의 움막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총각의 안내로 나그네들은 행장을 움막에 내려놓았다. 보아하니 곱게 지내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리 누추한 곳으로 모시게 되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곳에서 며칠 지내시고 건강이 회복되시면 그때 떠나시면 될 듯합니다. 총각의 숙소는 비록 움막일지언정 세상과는 담을 쌓은 듯 조용했고 아늑함마저 느껴졌다. 두 나그네는 실로 몇 달 만에 평온한 며칠을 보냈고 총각의 호의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나그네들이 보기에 총각이 젊은 나이에 이리 깊은 산중에 머무는 것은 무슨 사연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기에 혹여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 중년의 나그네가 총각에게 무언가를 내밀었다. 총각, 산중에서 살림하기가 만만치 않을 터인데 우리마저 이리 신세를 지게 되었소. 얼마 안 되지만 창에 내다 팔아 살림에 보태시구려. 아니 이것은 폐물이 아닙니까? 더구나 부인들이나 지닐 법한 귀한 물건인 듯 싶은데 지금처럼 어수선한 시기에는 장에 이런 물건을 내보였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이어서 총각이 주춤거리며 말을 이었다. 헌데 두 분의 행색이 비록 남정네의 모습이나 여인임을 감추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혹여 난을 피해 몸을 숨기는 대갓집의 귀한 분들이신지요. 이 말을 듣고 두 나그네, 아니 남장의 젊은 여인과 중년의 여인은 흠칫 놀랐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보기에는 이래도 앞으로 몇 년간은 좋게 지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염려치 마시고 원하시는 때까지
편히 지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두 여인은 총각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깊어졌다. 이렇게 총각과 두 여인은 동굴 움막에서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머물렀다. 그러던 중 젊은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서로의 모습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으며 어느 순간 두 남녀의 마음에 일었던 설렘의 감정이 깊은 연모의 감정으로 변화됨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 두 남녀는 서로 잠시라도 떨어져 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총각이 장터에 내려간 날이면 젊은 여인은 잠깐의 그의 부재에도 애달아야 했으며 총각 또한 잠시의 그리움에 숙소로 한 걸음에 내달렸다. 어느 날 총각은 결심을 한 듯 젊은 여인에게 눈길을 준 후에 중년의 여인에게 말했다. 이리 함께 지낸 지도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갑니다. 마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따님을 제 배필로 맞아 평생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두 젊은 남녀의 깊은 정을 알았기에 중년의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젊은 남녀는 숙소 앞 계곡에서 작수성례하여 부부가 되었다. 혼례를 올린 후 남편이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가 이리 부부가 되었으니 더 이상 감출 일이 무엇이 있겠소? 여인의 몸으로 이리 깊은 산중으로 숨어든 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구려. 아내는 수줍은 듯 고개를 돌리고 머뭇거리며 답을 못하자 이를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년의 여인이 나서며 말했다. 실은 이분은 이 나라 임금님의 따님이십니다. 저는 유모이고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이 땅에 엎드리자 급히 아내가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서방님, 우리 두 사람 이미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이전의 신분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다 지난 일이니 지금의 우리 둘만 생각하기로 해요. 이어서 유모가 공주를 모시고 궁을 나와 희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려서부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하고 어진 성품을 지닌 공주는 아버지인 수양대군이 왕에 오르기 위하여 수많은 충신들을 해하고 단종을 폐위시킨 일을 안타까워하며 더는 살생을 하지 말 것을 말씀드리자 아버지인 임금이 크게 노하였다. 왕에 오르느라 조카인 단종을 해하고 살기 등등해진 아버지는 딸의 중언조차 영모를 꾀하는 것으로 들렸기에 역적의 죄로 다스리려 마음먹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 정희왕후는 유모를 불러 공주와 함께 달아나도록 회물을 마련해 주었고 남편인 임금에게는 딸이 요절하여 급히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다. 유모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갑자기 깊은 탄식과 함께 울먹이며 말했다. 어허, 어찌 이리도 얄궂은 인연이 있단 말이오. 나는 몇 해 전에 수양대군의 손에 절명하신 절제 김종서 대감의 손자라오. 그때 16세 이상의 남자 가솔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과 어린 남자는 노비로 끌려갔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무사일생으로 빠져나와 이리 숨어 지냈다오. 공주께서도 아버지께 직언을 하다 이리 숨어 지내게 되셨다니 이런 인연이 어디 있단 말이오. 이를 보고 공주인 아내가 다가가 남편을 껴안으며 말했다. 서방님, 저희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리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한들 뼈 맺힌 서방님의 아픔과 원한이 시 사그러들겠는지요. 하지만 서방님, 용서해 주셔요. 복수는 또 다른 슬픔과 원한을 낳는지라 우리의 자손들은 맺힌 원한을 복수의 마음으로 풀지 말고 용서와 하야의 마음으로 풀어가기로 해요. 저 역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시부모님들의 명복을 빌고 아버지께서 더 이상 무도한 살생을
하지 않으시도록 비는 것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겠어요. 젊은 부부는 서로를 이로하였고 두 사람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꿈 같은 신혼을 지냈다. 남편은 가정을 이루었으니 아내를 불편하고 좁은 숙소에 더는 머물게 하기 싫었기에 값진 폐물들을 쪼개어 장에 내다 팔아 돈을 마련했고 속리산 입구 마을에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부부는 유모를 돌려보냈고 신분을 속여 조용히 지냈다. 세월이 흘러 부부는 어여쁜 아들과 딸을 낳아 기르며 세상 시름을 잊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한편 세조 임금은 언제부터인가 등에 종기가 나고 온몸에 번져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단종의 어머니가 꿈에서 세조를 꾸짖고 침을 뱉어 그리 됐다는 소문마저 돌았다. 세조는 피부병을 다스리기 위해 전국의 물 좋은 곳을 찾아다녔고 사찰에도 들러 망자들의 명복을 빌고 용서를 비는 기원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속리산으로 향하게 되었고 산 입구 정자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는 중이었다. 임금님의 행차에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고 어른들은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였으나 천진한 나이 어린 아이들은 신기한 마음에 임금이 쉬는 곳 가까이 다가가 임금을 빤히 바라보며 구경하였다. 임금은 가까운 거리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자 만감이 교차했고 딸이 세상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리 이쁜 손자들을 품에 안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데 그때 두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고 왠지 끌리기도 했지만 어딘가 자신이나 중전가도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임금은 두 아이들을 가까이 오라고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들은 어디에 사는고? 부모님은 계시느냐? 예, 저희들은 바로 여기 길가 집에 살고 있어요. 예쁜 어머니와 저희들을 아껴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격하게 흐느끼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임금이 누구의 울음소리인가 하고 물으니 두 아이들이 고개를 돌려보더니 자신들의 어머니 울음소리라고 말했다. 임금은 이상한 느낌에 이끌려 아이들을 앞장 세워 아이들 집으로 갔다. 임금이 아이들과 집으로 들어서자 여인이 땅에 주저앉으며 통곡하였다. 어허, 대간절 너는 누구인데 이리 통곡하는 것이냐? 아바마마, 저예요. 못나고 어리석은 딸이 부모님 곁에서 도망쳐 이리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나이다. 임금은 놀라서 여인을 바라보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눈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네, 너를 잃고 상심이 컸는데 이리 마주대하니 실로 기쁘기 한량 없구나. 지난날 아비의 허물을 용서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이 아비와 함께 하자꾸나. 그런데 네 지아비는 누구더냐? 아바마마, 제 지아비는 돌아가신 김종서 대감의 손자이옵니다. 임금행자 소식을 듣고 잠시 몸을 피했사옵니다. 어허, 그리했던 게로구나. 내 절제 대감과 그 식솔들에게 참으로 못할 짓을 하였구나. 금명간 부마궁을 마련하고 부마의 신분도 복원할 터이니 네 지아비에게도 잘 말하여 함께 오려무나. 훗날을 기약하고 임금은 다시 떠났으며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이 돌아왔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남편이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다. 어허, 주상께서 그리 마음을 써주시니 고마운 마음이요. 허나 이 몸은 이미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는 그리워하지 않는다오. 탐욕스러운 세상의 소용돌이에 다시금 몸을 담글 것이 두려울 뿐이라오.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난 뒤 임금은 공주와 부마의 가족이 거처할
부마궁을 마련하고 승지에게 일러 공주 가족을 데려오도록 했다. 그런데 승지가 공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급히 살림살이를 챙겨 이사한 듯 집안이 텅 비어 있었다. 그 후로 임금은 사람을 풀어 찾았으나 공주 내외와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행적 또한 묘연했는데 다만 풍문으로 세상의 시름에서 벗어나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질 뿐이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